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오늘의 책, 사장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진짜 경영, 사장학 개론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사장이면 꼭 읽어야 할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영 철학 모두를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그는 이번 사장학 개론 책을 통해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습니다.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하고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기에 이 책은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제시를 더했습니다. 이 책은 사장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장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에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꼭 사장이 아니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 전선에 합류하게 될 미래의 사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사장은 사장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가진 사장들을 모아 한국 사장학교를 통해 사장학 개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등록자가 한정돼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5%가 넘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한국 사장학교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책으로 엮어 수업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책에서 사용되는 사장 혹은 경영자, 리더라는 단어는 대부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이미 사업의 완성도에 들어간 사람의 출구 전략까지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많고 많은 사례와 여러 상황이 언급됩니다. 큰 주제 아래로 주요 상황들을 가능한 많이 수록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이 누군가의 실패를 막아내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격려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주의 1. 이 책의 각 글에 소개하는 몇 가지 분류나 법칙, 규칙은 실제로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사하게나마 설명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의 2. 이 책은 현직 사장 혹은 사장을 하려는 창업 예비자들을 위한 사장학 교재입니다. 주의 3. 이 책은 사장학의 기초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각각의 단편에 소개되는 지식은 전문가들의 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이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는 특징적으로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흥정도 잘한다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 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안의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줬기에 김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 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에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듯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은 확장성을 가진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 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출판 사업이라면 그 나라의 모든 출판사가 경쟁자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내 경쟁자가 내 동네와 내 도시에만 존재한다면 나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낸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를 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에서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해라. 요리사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도 내 직업을 요리사로 생각하면 평생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고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골목 안에 안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직업을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요리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들의 요리와 가격 정책, 원가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여러 문제에 고민하고 공부하며 골목 너머까지 시각을 넓혀 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나간다.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기업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기업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어렵게 모닥불 하나를 잘 피워놓은 덕분에 숯불 한 삽을 푹 퍼다 옆에 쌓아놓고 나무만 던져놔도 또다시 다른 모닥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을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직업을 기업가로 리세팅하기 바란다.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는 기업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의 이상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4가지 경우에 처음 2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당신의 PER, 펀은 얼마인가? Per Price Earning Ratio란 현재 주가를 연간 주당 순이익,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PER이 10일 경우 10년분 이익을 한꺼번에 주면 지금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창업 과정 이후 이 PER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매각할 때가 되어서야 자신 회사가 PER이 전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사업의 PER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치다. 따라서 사업 신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PER은 모든 사업의 기준 지표이다. 지금 수입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PER 수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생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혹은 제대로 출구 전략을 짜고 싶다면 언제나 뻘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어느 물리치료사가 날개뼈가 아픈 환자에게 내린 치료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흉근을 신장하여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교정, 전저근은 재교육과 근력 증진이 필요, 중부 하부 승모근의 근력 증진으로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대항하고 안정성 증진 필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문가일 것이다. 자신의 전문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 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에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 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나쁜 지시와 올바른 지시. 나쁜 지시의 예. 10월에 만료되는 카드 갱신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 보냈답니다. 검토해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지불이 있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침에 혹시 서류 한 장 안 왔나요? 올바른 지시의 예. 10월에 만기되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9월 말일에 전에 갱신해주세요. 변호사가 뉴욕 5번가 건물 매입권 관련 서류를 보내왔네요. 검토 후 의견을 내일 3시까지 주세요. 1월 15일자 카드 사용 내역 중 뭐뭐 스테이크 식당에서 결제 처리 미숙으로 2번 결제가 되었네요. 중복 결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듯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직시되어야 한다. 카드라고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지 체육관 회원카드인지 혼돈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가 한둘이 아니거나 동시에 다른 서류가 와 있을 수 있다. 날짜,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면 직원은 어느 날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특별히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는 1인당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된 오피스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을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었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더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10,000원 버스를 타던 느낌과 같았다. 버스 안에 문도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승객이 가득 찼지만 앞뒤에서 밀다가 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버스의 문이 닫혔고 그렇게들 타고 갔었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당시에 40~50명의 직원으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초효율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100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1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그렇게 추가된 직원에게는 이전 직원들이 맡고 있던 업무가 분배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한 다음 현 상황을 예측해서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또다시 인원을 추가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줘도 같은 일은 반복된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상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이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은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 배변 전문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 수술 전문 의사, 주택 생활 파손 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져 있다. 어디가 끝일까?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꼭대기 좁은 정상에서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2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이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 결정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을 짧게 쓴다.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야 하는 일, 회사의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같은 것들은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어떤 일들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 정도다.
시간은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는 의학적 견해가 다르니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어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권한다. 첫날은 힘들지만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 단식의 효과로는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된다.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때때로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신체적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미래의 일이 상상되며 직관이 확장된다.